농림지역의 공동주택 허용, 농림지역에는 예전에는 농업인의 주택만 지었었는데 이번에 법을 바꿔갖고 농림지역에 일반 주택도 지을 수 있게끔 완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사람이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 감정 가격이 보죠. 얼마짜리죠? 감정 가격이? 9억 3천이죠. 근데 얼마까지 하락했죠? 1억 5천 6백까지 하락을 했죠. 왜 이렇게 하락했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좋은 물건 9억짜리를 1억 6천까지 떨어지게끔 만들어서 준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권리 분석 되게 복잡합니다. 저도 권리 분석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걸 보고 야, 이건 무슨 수학 문제 풀듯이 풀어야 되는 권리 분석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여기는 경매 물건이 두 개를 하나로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한신리의 경매 물건이 나고 하나는 신선리의 경매 물건이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경매로 진행된 겁니다. 그래놓고 문제는 뭐냐면은 한신리면 한신리의 전입자가 누구다? 대항력이 있다 없다. 그다음에 신선리의 전입자는 누구고 대항력이 있다 없다고 해야 되는데 두 개를 묶어놔가지고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이게 신선리에 있는 사람인지 신리에 있는 사람인지 구별을 못하게끔 만들어놓고 경매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나는 그 오랫동안 경매 물건을 보면서 이렇게 따로따로 된 물건을 섞어갖고 저번지에 있는 물건과 이번지에 있는 물건을 같이 섞어서 경매로 집어넣고 저번지에 있는 전입자와 이번지에 있는 전입자 같이 섞어놓고서는 만드는 난 법원에서 하는 걸 난 처음 봐요.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9억 3천짜리가 얼마까지 하락했어요? 1억 5천 6백까지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26시간을 꾸준히 설명 보면서 이걸 내가 권리 분석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권리를 내렸으니까. 경매 물건이, 여기 보시면, 감정 가격이 9억 3천짜리가 1억 5천 6백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집만 있죠. 이 집 있는데, 야, 보십시오. 여기 내용을 보시게끔 되면 뭘 돼 있죠? 보면, 농림지역의 한신리 578, 한신리 578-13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죠? 신산리 320 전 있죠. 전인데 여기 뭐야? 자연녹지지역의 일종 일반 주거지역. 다시 말하면 여기 두 개는 한신리, 하나는 뭐야? 신산리. 이게 두 개를 한 번에 엮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경매를 내놓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돈은 되겠더라고 이거. 그러니까 배가 이게 하자는 대로만 정확하게 따라서 하시면 지르지 않고 낙찰만 받으시면은 돈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오늘 추천을 하고 이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한신리 토지부터 먼저 권리 분석을 해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한 필지에 건물이 세 동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 내가 두 개만 여기 올려놨는데 뭘로 나와 있죠? 건축물 관리대장이 여기 보면 농기계 수리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이 당시에 건물을 질 때는 일반 주택을 못 짓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농산물의 창고, 농업용 창고 또는 농기계 수리센터 이것만 건축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농기계 수리센터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진 겁니다. 여기 전입자를 보시겠습니다. 세대 보면 여기 뭐 세대주가 이렇게 나와 있죠. 세대주가 나와 있는데 여기 하나는 여기 보면 세 명인데 여기 뭐 네 명이 나와 있죠. 네 명이 나왔는데 여기 뭐가 있죠? 대항력 있음이 나와 있죠. 그 대항력 있음이 나와서 자세히 봤더니 이 전입자는 한신리가 아니라 신선리에 있는 전입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조금 아까 내가 신선리에 있는 이 건물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거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보면 요건 대항력이 있는 건 이거고 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등기부등본을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뭐예요? 하나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겁니다. 하나은행에서. 하나은행에서는 제1금융권인데 이렇게 빌려주고 경매 회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경매를 걸 보고 그냥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 자 이번에는 뭐예요? 한신리 물건 보면 요게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게 있고 요게 앞에 조그만 것이 뭐예요? 보면 도로로 돼 있는 것이 하는 필지가 있어갖고 이렇게 여기 보면
그 농계 수리센터로 있는데 실제는 창고로 쓰고 있죠. 창고로 쓰고 있는데 이게 뭐가 있죠, 이게? 폐기물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은 이 고물을 단다 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건설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데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걸 낙찰을 받는 건데. 자, 이번에는 신산리입니다. 신산리. 아까는 한신리고 이번에 신산리예요. 신산리 여기 토지죠. 한 필지입니다. 토지 한 필지고 여기 보면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여기 보면 무허가 건물에 도로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여기 보면 요 땅인데 여기 보면 도로가 있죠. 여기 도로. 이 땅으로 들어오는 도로. 이 도로가 있는 요 땅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은 매각주에 토지만 나온 겁니다. 그 용도 지역을 보시게끔 되면 잡으시오.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자연 녹지 지역의 1종 일반 주거지, 2종 일반 주거지. 이렇게 세 개가 같이 걸쳐져 있는 겁니다. 이게 같은 용도지에 용도 지역이 두 개가 걸쳐 있는 건 내가 많이 봤는데 세 개가 같이 걸쳐 있는 건 내가 이번 처음 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여기는 1종 일반 주거지역. 가운데 있는 녹색은 뭐야? 녹지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가 필요한데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에는 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 없이 되는 겁니다. 녹지지역은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운데 이렇게 파란 색깔 만들어놨죠. 이 파란 색깔 줄로 녹지지역으로 내가 띠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땅에도 녹지지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산산리를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있는 그 거기는 농지증이 필요 없고 이거는 농지증이 필요한데 농지증 필요하는데 이거를 담당자가 그냥 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원상 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한 게 원상 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받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축법을 보시겠습니다.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구역에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데에 따라 그 건물의 대지에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에 속하는 지역의 용도 지역을 결정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다 집을 짓게끔 된다 그러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반 이상의 넓이를 차지하는 곳에 국지 적용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도로 있는 쪽에 이쪽에다가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녹지지역이 있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죠. 여기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녹지지역과 1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의 넓이면은 이 땅 전부 다 내가 집을 지을 때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 복지 적용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이 49%고 녹지지역과 1종 일반 주거지역이 51%도 있을 수도 있죠. 해보면은. 이럴 때는 여기 일부를 빼놓고 건물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넘는다 그러면 내가 예전에 설계할 때 요만큼을 잘라서 요것만 대지로 쓰고 여기 그대로 대치를 안 쓰게끔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면 눈으로 보기에는 50%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 땅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할 때는 2종 일반 주거지역 복지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일부락도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일부락도 녹지지역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무허가 건물이 이렇게 있죠. 무허가 건물은 아까 대학역에 있는 세입자가 있다 그랬죠. 세입자가 무허가 건물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보면 세입자가 건물 주인인지 세입자인지는 몰라요. 나와 있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 무허가 건물의 주인이 아마 여기 살고 있는 거주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 가셔서 이 동네 이장한테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건물 주인인지 세입자인지 금방 압니다. 건물 주인이다. 땅 주인 다르고 건물 주인 다른 겁니다. 건물 주인인데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소송을 할 수가 있겠죠. 김산리 토지 등기부등본 외원 보면 이게 하나은행에서 그대로 준 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보면 공부산 지목은 저희나 주택의 위치, 주택도가 비닐하우스 두성이 있고 주택지상의 건축물 대장 부동산 등기상의 존재 내역은 없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전입자가 누가 있죠? 보면 장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에 아까 대항력이 있다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건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찰을 받게끔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아까 한신권은 그냥 낙찰을 받고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건물 털고 있는 물건을 빼나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그냥 그대로 쓰는 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농림지역에도 그 일반 주택으로 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용도 변경을 한다고 보호를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그거는 가격이 워낙에 17%까지 하락해서 아무 문제가 될 수 없고 문제는 이 뭐야 신산리 이 토지에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게끔 되고 내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입자를 우리는 전입자가 세입자이냐 아니면 건축주냐 이런 얘기거든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살고 있는 사람이 돈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짓다가 버려진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돈 대gan 들어줘야 돼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 사람. 근데 건축주라고 한다라면은 철거하고 나가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게끔 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낙찰받기 전에 여기에 동네에 가서 이장이나 옆집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낙찰을 받고 나면은 건축주가 있고 임차인이 있을 수 있죠. 건물 주인이 거주자일 수도 있고 건축주는 다르고 임차인이 다를 수도 있다. 전체가 다를 수가 있다 보니까 숫자가 될 때에 건축주는 철거하고 나가라. 세입자는 거기서 나가라. 그리고 토지를 인도하라. 이렇게 이렇게 소장을 내서 이것도 제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를 내서 그 건물을 내보냈는데 아까 농지를 받을 때 무슨 조건이죠? 제가 무슨 조건으로 받는 게 좋다 그랬죠? 원상복구. 그거에다가 나는 이걸 낙찰을 받을 때 원상복구 조건으로 낙찰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원상복구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빨리 건축주는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고 거기 전입자도 어쩐다? 나가라. 판결을 해달라.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이 자기가 철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할 수 없이 우리가 판결문 가지고 법원에다 대체 집행 또 신청하는 겁니다. 대체 집행 신청하면은 집행관들이 나와서 철거하고 내보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이 뭐 한 500이든지 7, 800이든지 또 아니면 내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한 500만 원 줄 테니까 당신 나가라. 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러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협상에 내가 얼마, 돈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 주더라도 협상이 된다면 소송하지 않고 그냥 협상으로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고 아까 한신리까지는 문제 없고 신산리 거에 있는 것은 주변을 확인해보고 그런 문제만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또 확인하는 게 뭘 확인하라 그랬지 제가? 인정 가격과 실거래 가격이 어떻게 이것만 확인을 해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입찰 가격에 들어가고 낙찰을 받으면은 garanti사가 저한테 물어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큰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나 홀로가 아니고 법무사가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가 나중에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변호사 비용 들어간 거를 가감받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변호사를 선임해서 빨리 깨끗하게 마무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송 비용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걸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고 입찰에 한번 들어가 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협상을 해서 미등기 건물도 협상을 하게끔 되면 내가 매매를 해서 살 수도 있죠. 그 사람하고. 그 되니까 너 나가고 건물을
줘라. 하긴 근데 미등기 건물을 매매하는 방법도 여기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미등기 건물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양성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양성화시킬 수도 있고 미등기 건물을 매매할 수 있는데, 제가 양성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은 양성화시켜서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양성화시키는 거예요. 돈을 들더라도. 근데 양성화시켜도 나한테 수익이 안 된다면 양성화 안 시키고 미등기 건물을 사고 미등기 건물을 또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을 가지고 매도해야 하는 방법도 있고 미등기 건물을 양성화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낙찰을 받고 나면 미등기 건물을 그대로 매도를 하고 매입을 하고 매도를 하는 것이 더 수익이 되는지, 이것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더 돈이 되는지는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하고, 저한테 어떻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 제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합시다 하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도 매매할 수가 있고 양성화시켜도 매매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장기부동산이 없다고 매매를 못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익이 날 수 있을 때는 미등기 건물이라도 매매를 하자, 이런